예,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우리가 기말고사를 과제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화요일 수업 1시간은 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피드백을 화요일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피드백인데요. 이 과제물은 임화의 비평 중에서 두 개의 비평문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주체의 재건과 현실의 의의라는 평론이고요. 또 하나는 생활의 발견입니다. 발표된 시기가 38년과 40년인데요. 이 두 개의 작품 평론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평론에서 주체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인데, 주체를 재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두 번째 평론에서 생활의 발견이 가지는 의미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문학의 맥락에서의 현실. 문학에서 현실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주체의 재건과 현실의 의의. 첫 번째 평론의 제목입니다. 1절 지성과 의지 이렇게 했는데, 주체에 대한 반성의 배경이 지성의 패배에 있다. 문학에서 지성이 패배했기 때문에 작가들은 그 대안으로 의지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이마에 당대 문학에 나타난 일종의 현상에 대한 진단이겠죠. 지성이 패배했기 때문에 의지를 시험했다. 작가들이 그랬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나 사회 등 지성의 영역을 논하던 문학이 창작자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삶, 생을 논하는 문학으로 돌아왔다. 상당히 이 당시 문학의 흐름을 크게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마가 설명하는 지성이 무엇인지, 의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성과 의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마는 지성을 거물로 보고 의지를 손으로 봤다는 건데요. 비유죠, 일종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물을 만든다. 그물이 지성이라면 손은 의지다. 손으로 그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물이지만 그 손이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의지를 발동해서 지성으로 사물을 물고기를 낚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성의 패배. 왜 당대 작가들에게 지성이 패배했는지, 그것이 이제 주체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주체와 관련됩니다. 지성의 패배에서 19세기 문학은 지성을 중무장한 채 외부 세계를 정복했는데, 지성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신의 맥락에서 지성으로 옮겨왔는데, 세계가 다시 지성을 압도하는 것은 세계가 성장하고 변했기 때문이다. 지성의 패배는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하고 움켜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세계가 더 힘이 커졌기 때문에 지성이 패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성은
세계를 이해하고 압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과도기가 존재하고요. 지성의 패배는 지성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았음을 기인한다. 자, 이제 의지의 비극. 예, 이 세부 소제목들을 활용해서 지금 단계별로 이 평론을 잘 이제 정리하면서 이 발표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성이라는 도구로 외부 세계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내부로 다시 기환했다. 그래서 대외적 활동에서 대내적 성찰로 기환했다. 그래서 지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의지라는 새로운 도구로 정복한다. 이렇게 지금 지성과 의지의 관계를 이마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의지하는 정신은 이 역사적 한계를 의식치 못했다. 그래서 비극에 당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조명하는 현대문학은 거대한 절망의 10년이다. 예, 절망의 10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멸에 대한 공포,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속에서 노파를 죽인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서 이러한 현대문학에 나타난 어떤 공포, 이걸 얘기하고요. 절망적 비극의 거대한 심볼이다. 현대인의 자의식이 가지는 이런 어떤 현대문학 전체에 대한 어떤 조망을 지금 지성과 의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의지에서 다시 새로운 지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주체의 재건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지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작가 개인적 차원의 새 의지만 존재한다. 예, 지성과 의지의 관계를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물, 즉 지성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자기로의 전화, 분열된 자기에 의한 자기 분열의 항쟁, 결국 순환 논리가 된다. 예. 그래서 스스로를 고발하는 고발 문학이 소시민과 싸우는 행위, 낡고 쇠퇴하는 세계를 내쫓으려는 시도이다.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자기 분열의 흔적, 자기 고발의 행위. 자, 이게 현대문학 전반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당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고발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마뿐만 아니라 당대 문학인들에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이게 지금 이 평론은 1938년에 발표된 거니까 이제 고발문학론이 또 우리가 지금 34년, 35년경의 휴머니즘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문단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다고 그랬죠. 지금 38년경이니까 또 고발문학론 이런 것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가 그러한 이슈에 자기 입장을,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비평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분열과 자기 고발의 행위가 심리적 분열이 아니라 분열된 세계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자아의 분열을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로도 자기 분열은 극복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주체의 재건, 즉 새로운 지성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논리로 이 평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새 지성을 형성하는 것은 현실을 아는 것에서 비롯해서 현실을 아는 것은 자기 고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실전입니다. 고발 문학론에 대한 일종의 반론을 이마가 이 평론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행위하는 것, 실천을
통해서 고발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지성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겪는 주체의 실현을 기반으로 작품의 정신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주체의 재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평론인데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래서 리얼리즘은 말 그대로 현실을 중시한다. 그래서 리얼리즘 작가는 현실을 완성도 높은 형태로 표현한다. 정신적 욕구의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낙천주의와는 이게 다른 의미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실에 대한 신뢰는 현실의 발전, 장래를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진보적 역사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는 이제 현실의 역사적 발전입니다. 현실에 대한 신뢰란 작가에 의해 해석된 현실에 대한 낙천주의다. 이렇게 지금 현실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학 비평 연구의 좌표 설정에서 살펴봤던 이 현실을 우리가 이 현실 이마의 현실관을 1940년에 이건 발표된 거니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질에 반하는 현상을 살필 필요도 있다. 현상은 일상성의 세계고 생활의 세계다. 예, 본질과 현상의 관계 속에서 생활의 세계를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에 비하면 현실이란 현상으로서의 생활의 본질로서의 역사를 한꺼번에 통합한 추상물이다.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는 표현을 쓰죠. 현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개념을 씁니다. 이 말은 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현상에 가깝고 현실은 좀 추상적인 본질에 가깝다. 그래서 생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일상성을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고차원적 존재라 해서 생활을 지나치게 경시해서는 안 된다. 생활은 일상성이지만 현상이지만 이것을 경시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글의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 즉 현실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생활의 측면에 머물지 않고 초월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고차원적이라고 해서 생활을 또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추상적이고 본질에 해당된다면 생활은 현상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중요하다. 협의화되고 일면화되고 있다. 단순히 생활에만 치중하여 집중하는 리얼리즘은 물론 협의화되고 일면화되고 있죠. 그런데 세태 묘사에만 집중하거나 내성의 세계로 침잠하는 리얼리즘은 모두 정신과 형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 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논쟁이 되고 있는 당대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본격 소설론이란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본격 소설이라는 것이 왜 주장되고 등장하느냐 하면 세태 소설과 내성 소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이 소설이 3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한국 문단에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그걸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이 본격 소설론인데, 이 바로 세태 묘사에 치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태 소설이라면 내성의 세계로 침잠하는 리얼리즘, 이것이 바로 내성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심리 소설입니다. 이상의 소설이 아주 중요한 예가 되겠죠. 내면의 자아, 분열된 자아의 심리를 치밀하게 탐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심리 소설 혹은 내성 소설이라면 그 반대쪽에 일상적인 세태를 혹은 현상을 지금 묘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세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현상이 당대 한국 소설에 많이 등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관점입니다. 최재서라는 비평가가 또 있습니다. 이 당대에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김기림, 이마, 박영철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최재서라는 비평가가 또 중요한 당대 비평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의 비평은 주로 시비평을 중심으로 기교주의 논쟁을 같이 논쟁에 참여했던 시비평가 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비평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설 비평 쪽에서는 또 최재서, 김남천 이런 비평가들이 또 중요한 활약을 했습니다. 최재서의 관점이 바로 세태소설과 심리소설, 다른 말로 하면 내성소설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마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그리고 당대 문학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그런 어떤 쟁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생활의 필요함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태 소설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일상성의 세계니까. 세태 묘사는 표면에 머물러 있다면 이 생활은 지금 이마가 그 세태 소설과 차별성을 가지고 이 생활에, 즉 일상성 생활에 방점을 두는 그런 소설, 거기에 지금 논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의 생활이란 현실의 본질을 쫓는 데 실패한 형태의 생활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긍정될 수 있는 그 일상성의 세계. 그래서 생활이 현실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현실은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 자, 이제 이 발표자가 이 두 개의 평론 속에서 이마 공통분모는 현실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체의 재건, 여기서는 생활의 발견. 38년, 40년. 자, 어떤 연속성이 있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 발표자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체성의 논의에서 현실의 형태로 제시했다. 현실을 다루는 것을 리얼리즘의 한계로 현실의 본질과는 다른 어떤 생활의 발견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맥락으로 발표문의 논지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통찰, 지성과 의지의 관계, 현실과 생활의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 창출의 의지와 의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서 지금 이것은 발표자의 나름의 지금 평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나름의 관점도 일리가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한번 봅시다. 진료와, 자, 현실의 구체화된 개별적 형태라는 점에서 진료, 그 다음에 현실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본질. 진리와 본질이라는 이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형태와 정신 둘 모두 중요성과 균형을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과 본질을 밝혀낸다는 문학의 가치, 그리고 현상으로서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마의 비평이 생활,
그리고 생활의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정신과 형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또 발표자 나름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마의 후기 비평 중에서도 중요한 어떤 두 편의 평론을 나름대로 잘 해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박용철 시에 나타나는 비의 양상인데 이것도 역시 시에 대한 분석이네요. 이것은 과제물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제출했습니다. 시를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평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도 잘못 과제물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림 시론 요약 및 개인적 해석이고요. 김기림 그가 설계한 한국 시론의 정체성 이랬는데 예, 이것은 조금 제목상 너무 형식적인 제목이죠. 예를 들면 제목에 붙여야 될 것은 김기림 그가 설계한 한국 시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제목으로 써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제목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자가 밝혀낸 김기림이 설계한 시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실속 있는 제목을 붙여야지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제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본론 이렇게 그냥 제목을 붙인 거와 비슷하죠. 본론에서 자기가 얘기할 게 무엇인지 그 제목을 붙이는 게 본론이지 본론이란 용어를 그냥 쓰면 안 되죠. 보통 서론이나 결론은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본론이라는 단어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본론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목도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밝혀낸 게 무엇인지를 쓰는 게 즉 내용 있는 제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주로 이 유동적 현실과 미시적 주체, 지성과 원시적 관계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교재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그의 논지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김기림의 시관은 또 이러하다.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근데 대체로 지금 현실, 주체 뭐 이런 분석 수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가 그리고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이런 관점으로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 관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평론을 선택했는지 두세 편의 평론을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네요. 교재를 요약하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과제를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도요. 지성, 원시적 조야, 주지주의, 인간성 옹호. 교재 내용, 우리가 학습한 내용 전체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론을 자기가 김기림의 평론, 구체적인 평론을 두세 편 선택해서 그걸 읽고 다시 그 평론을 요약하고 자기 의견을 붙이는 것인데요. 지금 이 학생도 과제물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 이 자기 의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림 시론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다. 현대적 변화에 맞춰 시론을 발전시키고 진보적인 사람이다.
미시적 주체가 인상 깊었다. 역사성과 사회성의 교차하는 일점을 현실 중시의 시간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나름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대입했다. 단점과 한계는 형이상학적이다. 예, 형이상학적이라는 이 평가의 그 근거가, 즉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조금 더 현상, 김기림 비평의 구체적인 현상을 제시하면서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근거와 판단 자체가 조금은 일종의 느낌, 여기 말 그대로 인상, 감상문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줍니다. 좀 더 분석적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천적으로 보았다는 것도 허점이다. 기계 문명과 발전을 낙천적으로 보았다는 것도 허점이다. 물론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낙관적으로 봤는데, 기계 문명에 대해서, 그것은 서구에서는 이미 기계 문명에 대한 회의가 온 시기에서 이것은 한국 문학 혹은 한국 현실에 대한 판단이겠죠. 김기림이 당시에 한국의 현실은 기계 문명조차 시작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낙관,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미래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계 문명에 대한 낙관성, 이런 것을 도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또한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마의 시비평과 낭만주의. 그 다음 학생인데요. 작품 요약 그랬는데, 자, 어떤 작품을 요약하는 것인지 봅시다.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조선의 시문화, 이걸 요약하고,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와 위대한 낭만적 정신을 살펴본다. 이렇게 세 편을 지금 선정했습니다. 자, 이 세 편은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조선의 시문학에서 낭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이건 33년에 써여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34년경에 이 글을 발표할 때 낭만적 정신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위대한 낭만적 정신이라고까지 제목을 붙이는 낭만주의에 대한 수용이 진행되는데, 그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세 편을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마 초기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조선의 시문학에서는 낭만주의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낭만주의를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에 담겨 있는 부르주아적 면모에 대한 비판이 카프 시를 뼈다귀 시로 만들었다. 이건 일종의 자기 반성인데, 카프 계열의 시가 뼈다귀 시다. 이건 정치적 구호나, 그죠? 어떤 주제를 시적 형상화 방법 그런 것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술하듯이 주제를 그냥, 그죠? 표출하는. 그래서 피와 살이 있어야, 그죠? 시도 예술 작품이 풍부해지는데 뼈다귀만 있는 시다. 그래서 이제 당대 상당히 카프 계열의 시인들의 시를 비판하기 위한 용어죠. 이게 뼈다귀 시는. 근데 자기 반성의 용어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마가. 그러면서 낭만주의를 비판하느라고 카프 시가 뼈다귀 시가 됐다. 이것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중시하다 보니까 감정 혹은 정서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이 감정 정서를 중시하는 게 낭만주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표현과 기교를 하나로 인식했는데 그것도 반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낭만주의 그리고 감상주의 경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카프시가 뼈다귀시가 되는 것은 이 정서를 너무 추출했다. 그래서 낭만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전체 부정이 아니고 이제 낭만주의의 성격도 다시 다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이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조선의 시문학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이것은 34년에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위대한 낭만적 정신, 부제목이 이로써 자신을 관찰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에서 낭만주의에 대한 사상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 유해한 형태로 퍼져 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과거의 리얼리즘은 자체를 쫓고 있고 태보적 문학이다. 그래서 낭만적 정신을 정의하는데 서사성과 서정성을 양대 범주로 보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 구조, 이것은 서사성이고 낭만적 정신은 서정성이고 이렇게 양대 구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부르주아적 서정성이라기보다는 서정성 자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주관으로서의 낭만주의, 그리고 사실적인 것은 객관이다.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이 범주가 너무 그죠? 일반화되고 있죠. 낭만주의를 낭만적인 것이라고 바꿔 부르고 사실주의를 사실적인 것이라고 바꿔 부르는 차원은 그게 이제 일종의 원리 차원으로 그죠? 문해사조를 일종의 하나의 원리로 환원한 것이고, 게다가 그걸 주관이다 객관이다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고의 관점이나 방식으로 또 환원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제 일반화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 관점의 이동이 있죠. 그 사이에서 이제 빈틈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이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를 이제 관점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일반화돼 버리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제 거기에 임한 논리에 사실은 허점이 있다 이렇게 나는 보았는데요. 이제 이 발표자는 문학사가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었다. 그래서 두 개념 간의 역사적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낭만적 정신도 현실적 구조 속에서 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객관적 현실만을 반영하면 문학이 아니기에 주관성이 역시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서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낭만적 정신에 이르면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낭만적 조건이 찬의를 표하는,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창조문학의 창동자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하나의 장르로 인식하며 사상을 담은 시 전체를 낭만주의로 구획했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된 낭만주의라는 표현까지 쓰고 새로운 낭만주의, 새 리얼리즘, 이렇게 해서 낭만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학생의 나름의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낭만주의를 일부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조선의 시문학인데, 그것이 이제 본격화된 것은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와 위대한 낭만적 정신이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구획을 확실히 하는 데 집중하느라, 구획을 한다는 것은 서로 요즘 흔히 말하는 진영을 나누는 거죠. 그죠? 보수와 진보를 딱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게 구획인데, 구획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이제
이마 비평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신이 지정한 범위 밖의 문학에 대해서 과하게 비판적이다. 예, 뭐 이것은 진영 논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마가 자신의 비평에 대한 비판을 수용했다면 더 사상이 공고해졌을 것이다.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과 보완은 정당하지만 이상적인 면에 치우쳤다. 기교주의 시에 대한 그 비판은 더욱 타당하다. 기교와 형식을 동일시에 배격한다면 문학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 후기로 넘어가면서 주체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이마의 현실 인식이 구체화된 결과이고 창조의 방향이 제한되어 있다. 경로가 정해져 있고 창조의 방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어떤 나름의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박영철의 시관과 실론. 예, 이러한 제목도 너무 형식적인 제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발견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자, 한번 봅시다. 너무 이제 이 제목은 너무 형식적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걸 포착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깊이 하면 일반적인 것보다 더 그 비평가나 시인이나 비평가의 고유한 특성을 찾는데 더 구체적인 걸 찾아야죠. 그죠?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연구한다. 어떤 연구자가. 그런데 이 작품은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별로 실수가 없는 말이죠. 그죠? 더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야죠. 더 구체적인 걸 발견해야죠. 그 너무 맞는 얘기지만 그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하든 앞으로 이제 소논문을 쓰든 이제 석사 논문을 쓰든 이제 갈수록 이제 단계가 더 전문가 문학을 연구하는 전문가 단계로 자꾸 올라갈수록 더 구체적인 거, 그 시인이나 비평가에게 고유하고 특색이 있는 거, 다른 비평가와 다른 시인과 다른 이 시인만의 고유한 거, 그죠? 특징적인 거, 이런 걸 이제 포착하는 거죠.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에서 이제 선정한 그런 이 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평론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시단의 회고와 비판, 그 다음에 시적 변형으로, 이거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적 변형에 대하여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적 변형으로, 이건 잘못된 제목입니다.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를 보면 예술에 끼치는 힘을 과대시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며 다시 한번 순수실현을 강조한다 이랬는데요. 박영철 시간이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 시라는 것은 시인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한낱 존재이다 라는 문장에 존재는 독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인상을 전해준다며 고평가하고 있다. 시는 독자에게 무수한 감동을 일으켜야만 한다며 시의 의무에 대해 얘기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의 이러한 것들을 담는 방법 역시 기술하고 있다. 예. 감정이 얼마나 높이 위치해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감상이 중요한 것임을 알리고 있다. 이랬는데요. 이 박영철의 확고한 시관을 감상이 중요한 것임을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감상이 중요하다. 감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서 도출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때 이 감상은 독자의 감상인지 아니면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에서 감상을 하는 것인지, 이 감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요. 계속 이 박용철은 여기서 감정에 대해서, 감정은 더 높은 곳에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의 수평 정서보다 더 고상하거나 더 우월하거나 더 세미하거나 더 장대하거나 더 격월하거나 어떻든 더를 요구한다. 무엇이?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얼마나 높게 위치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감상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리고 해야 돼. 이러한 해석이 조금 이 텍스트의 표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지 이것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해석과 평가를 도출하는지 항상 그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텍스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신미시단의 해고와 비판에서 자신의 시론이 등장한다. 시는 천성이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 시관이죠.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 그 다음에 감정이 충실히 발로되며 자유시를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지만 단순히 좋게 바라볼 수는 없다며 무턱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걸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시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서술로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는다. 이랬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감상이 중요하다. 감상을 표현하는데도 좋은 풍경을 그리려는 하가, 그러니까 이 감상은 독자의 감상이 아니라 이 감정을 일으키는 그 원천에 있는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감상입니다. 시인이 어떤 감상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고 감정을 통해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고귀한 감정과 표현의 능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이고 이것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감정이 아니고 천성,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천성, 시인이 갖춰야 될 어떤 천재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능력도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이제 시적 변용으로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교재에서 살펴본 것이니까 다시 이제 내용을 보지는 않고요. 이 학생의 평가, 나름의 해석 부분 보겠습니다. 새 평론을 통해서 박용철의 시로는 그 자체로 성숙하며 온전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을 해야지. 이건 그냥 뭐 일종의 감상 느낌 정도를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서 역시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기 생각을 자기 나름의 해석, 평가를 하려면요. 무엇보다 시와 그것을 쓰는 시인 자체에 집중했다. 시와 시인에 집중했다.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논했고 시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대평가하지 말 것을 얘기했다. 감정의 전달을 중시했고 시뿐만 아니라 시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며 위대한 존재임을 알렸다. 조금 감상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과 해석에 가까운 그런 좀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피드백입니다. 김기림 시론에 나타난 언어관과 새로운 시 구성 요소의 모색. 예, 언어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제목은 좀 더 소논문의 논문에 해당되는 그런 제목에 가까운 그런 발표문인데요. 부제목도 30년대 실론을 중심으로 이랬거든요. 그랬으니까 김기림 실론에 어떤 언어관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를 구성하는데 어떤 시도인가, 이런 제목인데 제목 자체가 상당히 소논문에 준하는 그런 좀 본격적인 연구에 가까운 제목인데요. 텍스트 요약을 먼저 했습니다. 말의 의미. 예, 선정한 텍스트가 말의 의미라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던 교재에서 자,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탐구가 일어납니다. 이마도 기교주의 논쟁이 끝나자마자 언어를 탐색하는 과정을 아마 일종의 자기가 언어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고 반성했겠죠. 그런데 김기림에게 있어서는 이 언어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말의 의미, 말의 예술이고 말을 유일한 표현 수단을 하는 것이다, 시는. 이건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종의 학술적 탐색에 가까운 이론적 탐색을 지금 김기림이 하고 있고요. 표의 문자, 표현 문자, 뭐 이렇게 입으로 노래해지는 시, 즉 노래에 가까운 시가 있었고, 문자로 읽혀지는 시. 자, 그래서 노래의 시, 문자의 시.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는 감각은 오직 기뿐이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언어의 역사적 전개 혹은 시의 역사적 전개를 역시 큰 틀에서 지금 조망하고 있는 것이 역시 김기림의 비평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가 음악이나 무용에서 떠나서 독립한 후에는 음악성을 표현의 생명으로 했다, 이렇게 기로 들려지고 있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 이후에 노래되는 시가 읽혀지는 시로 변했고, 뭐 이런 지금 시의 언어에 대한 탐색을 상당히 역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35년경에 발표된 글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모더니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언어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상을 통하지 않고 추상적인 주관의 감정이 독자의 감정에 감념하려는 경향의 시가 있다. 이것이 이제 감상적 낭만주의고, 그 다음에 격정적 표현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모더니티의 입장에서는 이 감상적 낭만주의와 격정적 표현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각의 시, 즉 이건 이제 형태,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들을 얘기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생활 자체는 둔중하다. 그들이 참여하는 기계, 자, 기계에 대한 기계의 역학, 그죠? 에 대한 지금 스피드, 그리고 기계, 문명,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감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말초신경과, 그것은 태폐적인 감성인데, 또 원시적인 직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또 이 원시적인 직관을 또 강조하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김기림이 강조하고 있는,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것을 이제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교재와 수업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었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글에, 시의 모더니티 아주 풍부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서도 지금 이 발표자는 언어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 시의 회화성. 여기서도 언어관을 중심으로 시에 나타나는 언어가 운율과 관련해서 자유시, 정형시와 자유시, 그죠? 운율과 관련된 이
김기림의 판단들을 이제 요약하고 있고요. 네 번째도 있네요. 텍스트를 4개까지 지금 봤습니다. 감성과 지성과 조소성. 이것은 이제 시인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비평 속에서 조소적 요소, 이미지, 즉 시각적 이미지, 조소성을 지금, 조소성은 아무래도 감성보다는 지성에 더 가까운 거겠죠. 이마지스트의 계통, 투명한 해화성, 이런 것들을 지금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지성, 명징한 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죠. 자, 나름의 분석을 한번 살펴봅시다. 김기림 전집에서 이제 이 4개의 평론을 이제 선정해서 거기에 나타난 어떤 일단은 모더니티가 강조되고 있고 4편의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논리적 비약과 피상적 서술이 종종 발견되고 도식적인 오류, 기본 개념의 도식적인 오류가 있지만 이제 서구의 다양한 문학 이론을 수용하고 아직 미숙한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 시와 비평에 현대성과 새로운 시적 정신을 도입하려는 어떤 선구적인 어떤 욕망이 있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굴절과 충돌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김기림으로 인해서 한국 비평이 어느 정도 심화된 현대시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 뭐 이런 지금 평가가 될 수 있죠. 김기림의 시사적 위상을 간과할 수 없다. 모더니즘을 추구하면서 시의 언어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서 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모색으로 진행되는데 언어학사적인, 이 말은 조금 어색한데요. 아무튼 언어학사적인 차원, 그 다음에 언어의 가치에 대한 미적 접근, 그래서 음악성, 회화성 등등에 대한 복합적인 언어관이, 이때 언어관은 그냥 언어관이 아니고 시의 언어관이겠죠. 시에 나타나는 언어관. 그 다음에 또 2장이 있네요. 나름의 분석이 이 1장 들어가며 2장 언어의 내적 구성에 대한 미적 접근, 이렇게 또 본론에 해당되는, 나름의 의견 중에서도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상당히 길게 서술했습니다. 3장도 있네요. 내면의 본질인 음악성과 시대적인 리듬. 이 김기림의 시적 언어관의 중요한 음악성, 그 다음에 리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지금 조소성도 4장에서 나오나요? 나오네요. 회화성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거의 뭐 논문에 가까운, 소논문보다 또 분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아마 소논문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상당히,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의견 분량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지금 서술했는데, 이 전체적인 관점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그리고 김기림 비평에서 뭐 어떻게 보면 주변적이고 사소한 어떤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김기림 비평의 중요한 어떤 핵심 부분 중에 하나를 나름대로 언어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 포착해서 그 범위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협소하지 않고 상당히 넓은 범위를 확보한 그런 연구의 관점을 가지고 잘 전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발표문이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피드백입니다. 제목이 이 말을 통해서 보는 휴머니즘과 현대문학의 본질에 대한 재고찰,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마가 초기에 비판한 휴머니즘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마 예술
전집에서 르네상스와 신휴머니즘, 그 다음에 휴머니즘 논쟁의 총결산을 두 개의 이 평론을 가지고 요약한 다음에 휴머니즘 개념을 현대문학과 관련성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흥미있는 어떤 발표문인데요. 자, 르네상스와 신휴머니즘에 대한 요약입니다.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르네상스. 우리가 교재와 수업 시간에 이 평론은 같이 공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주 상세하게 요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르네상스에 대한 이마의 평가. 르네상스의 본질은 현대 휴머니즘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부르주아적인 초기 자본주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근현대 휴머니즘과는 다르다. 이게 이마의 핵심적인 르네상스를 보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을 다시 나름대로 평가해서 휴머니즘을 수용하려는 그런 입장이 나타나는 평론인데 아주 잘 요약을 했고요. 휴머니즘 논쟁의 총결산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현대와 휴머니즘의 관계를 차이로 이루어지고 르네상스를 모방하려는 노력이 아닌 르네상스를 초월하려는 노력, 이것이 현대다. 이것이 이제 핵심 논지인데, 휴머니즘의 가제로서의 생명은 현대적 가치를 갖고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변형과 함께 구원한다. 그래서 상실된 인간성의 재흥이란 말이 이제 부흥이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문의 부흥이니까요. 어느 시대에 고전 시대, 즉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과 예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르네상스라는 뜻이니까요. 그 휴머니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마가 계속 자기 관점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상당히 잘 요약을 했고요. 자, 나름의 해석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마가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마는 르네상스의 새로운 움직임을 현대 휴머니즘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고, 르네상스의 봉건 사회로부터 해방이 휴머니즘의 해방이다. 그래서 휴머니즘과 리얼리즘에 대해서 관계를 살펴봤다. 소실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유사하다. 표현과 개념의 자의성을 규정한 소실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유사하다. 이마는 이 점을 보편적 규정을 보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하고, 이 점을 비판적으로 보았으나 발표자는 이 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다. 예,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나 하나가 아닌 나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집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점이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의 방법론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 발표자의 이마와는 차별되는 발표자의 관점을 얘기했고요. 예, 의견이 상당히 길게 서술되네요. 휴머니즘과 문학의 관계는 리얼리즘과 휴머니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할 수 있고요. 휴머니즘의 모태가 리얼리즘이라는 두 개념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마가 그렇다는 거죠. 두 개념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예, 상당히 진지하게 이마의 관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휴머니즘은 현대든 르네상스든 상관없이 문학과 연결될 수 있는 반면에 리얼리즘은 문학과 휴머니즘과는 연결할 수 없는 별개의 사상이다. 예, 지금 이 발표자의 의견도 상당히 선명한데 또 선명한 만큼 더 자기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장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데 이제 그것을 이 발표자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자기 의견을 정면으로 이마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자기 논리를 제시한 그런 발표문이었고 인상적인 발표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드백도 이제 상당히 3시간에 걸쳐서 지난 15주차 화요일 목요일 2번
또 16주차 이번 주에 화요일 한 번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등장하지 못한 발표자들도 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풍부하게 모든 발표문들을 다 피드백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다는 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21명에 달하는 발표자들의 발표문을 지금 피드백했습니다. 피드백도 좀 더 자세히 발표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세세하게 코멘트하고 피드백하면 더 좋겠지만 역시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피드백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만 남았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에 대한 상세한 공지는 블랙보드 과제물란에 다 올라와 있고요. 마감은 12월 20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기말고사 과제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현대문학사 과목을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 3사람의 시인을 선정해서 공부했고 한국 현대 비평가 중에서 3사람의 비평가를 선정해서 공부했는데 한 학기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시인과 비평가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